오늘은 홍익기 교수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현재의 주요 상황들과 투자 아이디어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트코인 가격이 한 고점에서 25%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보니까 와, 무섭게 올라서 64,000달러. 그리고 원화로는 이제 9천만 원을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비트코인의 국면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은 뭐 완전히 트럼프 국면인데요. 이 트럼프 피격이 자산시장에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좋게 영향을 미친 데도 있고 지금 안 좋게 영향을 미친 데가 있는데 가장 좋게 영향을 미친 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예, 이건 완전히 트럼프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 거의 대통령이 다 됐다고 보고 기세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본인 스스로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당선되면 비트코인을 결제의 수단으로 허용하겠다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CBDC 발행은 불허하겠다. 근데 그 얘기는 바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를 의미하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화는 즉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한 얘기가 또 참 많아요. 채굴업자들을 불러놓고선 모든 채굴은 이제 미국 내에서 하게끔 하고 미국이 암호화폐 기술 개발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등등. 그 다음에 그 비트코인 CEO 매거진인가 그 양반이 그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정책들을 자문하고 팀을 꾸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취임 첫날 암호화폐 지원 정책을 발표하겠다. 그게 뭐 행정명령에 대한 서명이든 아니면 따로 뽑아서 발표를 하든 그런 정도로 얘기가 나오면서 그간 여태까지는 암호화폐 최대의 적이 사실은 미국 정부의 규제였었거든요. 그런데 사상 최초로 친암호화폐 정권이 쓸 수 있는 데 대한 지금 기대감이 부풀어 있고 심하면은 앞으로는 SEC 위원장도 친암호화폐 인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 지명한 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 판박이가 되나가지고 이 양반이 특히 SEC의 그 지금 위원장을 굉장히 싫어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게리 겐슬러가 하는 건 틀렸다라고 그걸 또 조목조목 지적할 정도로 이 양반도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일가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지금 하루 반나절 걸렸나? 8,200만 원에서 9,100만 원까지 정말 순식간에 밀어올리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마운트 곡스나 뭐 또 독일 정부 매도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지나갔다라고 봐야 될까요? 예, 독일 그 작센 주정부에서 그 5만 개인가 그 압류한 거를 풀었는데 그건 이미 이제 시장에서 다 풀어서 이제 끝난 상황이고 이제 마운트 곡스에 14만 개 물량이 나올 거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거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석 달에 걸쳐서 풀릴 뿐만 아니라 그간 좀 필요한 사람들은 그 경매 입찰에서 자기의 권리를 넘겼거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쏟아질 매도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급한 사람들을 그간 그 여러 가지 입찰 절차에서 많이 해결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이 분배되더라도 그렇게 이게 시장을 압박할 만큼 큰 매도 폭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마운트 곡스발 물량도 큰 악재였는데 요것도 많이 해결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지금 설명한 대로 이번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푸는 거하고는 또 성격이 틀려가지고 그간 급한 사람들은 경매에서 그 권리를 넘겨서 이미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한테 분배돼서 나오는 물량은 시장을 크게 압박하지 않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이 그 정도는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올해 상반기를 좀 뜨겁게 달구었던 게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좀 현물 ETF에 관한 뉴스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좀 비트코인 현물 ETF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간 혼조 장세를 보였을 때 이 혼조 장세의 원인이 뭐냐라고 이제 리서치 센터 같은 데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들었지만 뭐 거기에는 뭐 방금 얘기한 독일 정부 물량, 뭐 마운트 곡스 물량, 뭐 그다음에 채굴업체 수익성 악화로 인한 매도 물량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는 개인들이 이 손절 구간에 들어간 사람들이 어떤 공포심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판 것들, 그다음에 또 이 과거에 정고점에 올라갔다가 반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2021년에 8천만 원 찍었다가 이제 2천만 원대로 떨어졌던 기억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손이 나가지 못해서 거래량이 확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악재들이 조금만 나와도 가격이 많이 이렇게 흔들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두 가지 특이 현상이 있는데 큰 손들은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큰 손들이 매입한 숫자가 한 50억 달러가 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비트코인 ETF 같은 것도 비록 가격은 흘러내렸지만 지난주에는 계속 순유입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혼조세와 가격 하락 속에서도 큰 손들은 사들이고 비트코인 ETF는 계속 순이입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거죠. 개인들, 개미들이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에 자신이 없으니까 손절을 쳤다는 게 이제 가장 큰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에서 큰 손들은 정석대로 쌀 때 사자 해서 바이 더 딥으로 사고 그 다음에 그 기관 투자들도 아마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서 나름대로 조금씩 샀기 때문에 그 순이익이 계속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추세로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금은 개인주도 장세입니다만 이제 점점 기관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막 4만여 개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이렇게 포지션이 달라지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우선 기관들은 아무래도 덩치가 크니까 움직이려면 사실 두 가지 조건이 부합돼야 기관이 움직이거든요. 뭐냐면 거시경제 흐름이 딱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들쑥날쑥하고 지표가 좋았다 나빴다 하고 특별한 방향성이 안 잡히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 기관의 속성상 잘 움직이질 않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해야 돼요. 기관들은. 이 두 가지는 기관들이 지키는 어떠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 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정부에 맞서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거시 경제 흐름이나 정부의 의지가 기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거시 경제도 9월 금리 인하설이 이제 확실시되고 심지어는 뭐 9월까지 기다리느냐 빨리 7월에 그냥 해버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고 그 다음에 정부도 이제 트럼프 예측권이 거의 확실시되니까 이제는 친암호화폐로 가는구나. 그래서 1분기에 기관들이 그 1억 달러 이상 그 규모는 그 SEC의 그 폼 13 그 제출해서 자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944개 기관이 현물 ETF를 담았어요.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1분기를 보면 개인이 주도한 거래량이 한 80% 되고 그 기관들이 들어온 게 한 20%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44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전체 기관 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예요. 전체 기관이 한 10,000개가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입지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 큰 대형 기관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3분기보다는 4분기 하면서 거래량도 개인 주도가 80%고 기관이 20%였던 게 기관이 이제 점점 늘어날 겁니다. 30%, 40%, 50%.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비중도 처음에 이제 맛보기식으로 한 0.5% 담다가 그 다음에는 한 1% 담다가 이게 차츰차츰 올라가서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한 5%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대형 기관들이 한 5%까지 담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언니는 2030년에 사실은 150만 달러인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대형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해서 포트폴리오에 5%를 채우면 다시 계산해 봤더니 자기의 예측이 틀렸다. 그래서 380만 달러로 그거를 교정을 했어요. 5%를 담으면 이게 380만 달러 간다. 이렇게. 40억 돈이네요. 40억. 와,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러면 트럼프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그 빅테크들 그분들이 원래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는데 거기서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위시해서 트럼프 지지를 많이 선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이제 그쪽으로 정해졌다고 보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지지 안 하고 있으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도 다 계산이 됐을까요? 그렇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방향이 많이 정해진 거군요. 예, 예. 그러니까 압도적이더라고요. 7대3인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당선. 그 예측 배팅에 들어가면 지금 트럼프는 71%고 바이든은 18%예요.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있죠. 예. 근데 진짜로 그럼 트럼프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또 변수가 있을까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은 트럼프가 된다고 봐야죠. 아, 그 사진도 그렇고 너무 잘.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설사 바이든이 사퇴를 하더라도 대리 후보가 수락할 가능성이 특히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아주 강하게 재결집시켰을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한테도 강한 리더의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게 나온다 해도 어차피 지면 브랜드에 또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서길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평이 있더라. 이제는 바이든이 사퇴하고 싶어도 사퇴할 수 없다. 아, 그렇구나. 아, 와, 또 그렇게 바로 또 나오는 거군요. 그 또 트럼프가 놀라웠던 점이 그렇게 귀에 총을 맞았는데도 바로 다음날 골프를 치러 가고요. 또 그 기존 스케줄대로 또 연설을 하러 다니고 또 심지어 그 2024년 비트코인 컨퍼런스 연사로 참여한다는 거를 그대로 그냥 하겠다,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선은 궁금한 게 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좀 중요한 행사인가요? 예, 이게 세계 최대의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1년에 사실은 지역을 돌아가면서 몇 군데서 열려요. 뭐 아시아에서 뭐 두바이에서 열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럽에서 열리고 미국에서 열리는데 미국에서 열리는 게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가장 커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 역대 이 회의에 나와서 스피치를 한 사람이 많은데 이게 요번에 나와서 스피치 한 사람들이 이 중에 이제 대장이 이제 트럼프 후보고 그 다음에 이분은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 양반도 대선 후보인데 이번에 이 둘이 여기서 만나가지고 모종의 협상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버트 케네디가 그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난 트럼프를 지지한다, 밀어달라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돈나무 언니도 나오고 그 마이크로 스트리치의 그 셀러도 나오고 유명한 유튜버이자 진행자이자 뭐 작가이자 코미디언이자 하여튼 만능 엔터테인먼트야. 유튜버가 뭐 구독자가 600만인가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양반은 그 스노든이라고 과거 CIA 직원이었다가 CIA의 도감청 사실을 폭로한 양반. 근데 이런 거물들이 나와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들을 쫙 내놓기 때문에 특히
이 회의가 내슈빌에서 25일에서 27일인데 마지막 날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연설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 이 연설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트럼프한 입에서 쏟아질지. 그래서 이제 그게 관심거리. 이때는 진짜 경호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비트코인 행사긴 하지만 우호적인 거긴 하지만 네 진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각에서는 뭐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내가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되게 시원시원한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아직 막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막 열광하고 또 어떤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 지도자가 나와서 막 친 발언을 하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정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이런 거 친환화적인 발언을 한다 해도 그게 정말 그 선거를 좌우할 정도로 큰 이슈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그 선거를 좌우할 만한 그 큰 이슈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 미국에서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 수가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7%였던 게 지난해 4월 기준으로 해서 22%까지 늘어났어요. 그렇게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그 미국에서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발생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나 달러를 못 믿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났다고 보는 분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ETF 그 신청 얘기가 나오면서 저게 승인이 되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 텐데 라고 생각해서 미리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산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하여튼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적게 보는 수치가 최소 5천만 명 내지 많이 보는 측은 8,5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갖고 있다, 투자를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국민의 한 4분의 1 정도 되자 유권자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3분의 1이 암호화폐 투자자라고 보면은 암호화폐에 관한 이슈가 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이제 거대 세력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와, 그렇군요. 그리고 그 보유자 수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와가지고 그간 암호화폐에서 잘 모르던 사람들도 그냥 주식 사듯이 쉽게 살 수 있는 이러한 게 돼서 대중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안 산다 하더라도 이런 ETF 같은 거를 삼으로써 BTF 투자에 간접 참여를 하는 거니까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교수님 만약에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요. 그러면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요? 왜냐하면 또 다 알려진 그런 뉴스는 또 이미 또 선반영을 할 수도 있고 또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선이 됐을 때 정말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를까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대답하세요?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11월 5일 그 대선 전일에도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니까 어제 그제 지금 계속 10% 이상 올랐던 것처럼 이제 한 10월 달 들어가면은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일세 동안에 여기저기서 한 얘기가 이제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서도 그 태도를 바꾸지 못해. 그리고 이제는 주변 참모진이나 주변 사람들도 많이 친화합의 성향으로 바뀔 뿐 아니라 특히 미국 국회의원들이 성향이 많이 바뀌어요. 이게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이제는 암호화폐 반대에서는 국회의원 되기 힘들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커지면서 그래서 피트 21 법안 했을 적에 민주당 의원의 3분의 1이 찬성 쪽으로 돌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친암호화폐로 이제 돌았다고 봐야 되고 그 외에도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 자체의 분위기도
우리가 암호화폐를 반대만 하는 거 아니다.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하는 거지. 우리도 암호화폐 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여권이나 야권을 가리지 않고 그 친암호화폐 쪽으로 정치적인 분위기도 이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이 24년 11월 5일이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한 11월이나 뭐 12월 연말쯤 비트코인 가격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예, 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불장이 좀 늦게 온다더라도 한 번 오면 3월달 불장이 한 달 반 사이에 5천만 원이 1억이 된 거거든요.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조세와 하락세를 이렇게 겪고 가다가도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저는 그 15만 불 그 연초에 얘기했던 거를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에요? 야, 근데 진짜 이게 오를 때는 진짜 순식간에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리고 또 3분기, 4분기 때부터 기관들의 유입 자금이 본격적으로 늘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고 뭐 예를 들면 또 자산운용사 같은 데서는 그 영업하시는 분들 뭐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럼 진짜로 3, 4분기 뭐 내년 들어가면 정말 그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 네,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944개 기관이 들어왔는데 2분기, 3분기에 비슷한 숫자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증가하면서 아마 기관 투자자들의 최소 한 3, 40%는 올해 말까지 끌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양적인 증가, 즉 포트폴리오 비중도 늘려가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입지라는 수준에서 정말 한 0.5% 정도 담았다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 사람들도 이걸 1%, 2%, 3% 늘려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개인 주도 장세였던 게 앞으로 ETF 시장만큼은 이게 기관 주도 장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의 거래량이 개인의 거래량을 추월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또 이 비트코인이 좀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정학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다른 측면의 질문이기도 한데 그 트럼프 당선이 암호화폐 쪽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 세계 경제적인 측면, 뭐 평화적인 측면, 지정학적 측면을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좀 내다보세요? 트럼프의 당선은 사실은 국제 정치나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부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만 좀 트럼프는 사실은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외치는 게 사실은 미국 지상주의, 즉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다른 나라 사정이야 어떻든 관계없이 나는 미국의 이익 쪽으로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제 정치 측면에서는 이게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했던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당선되면 나토에서 탈퇴할 거야. 저부터 저번에는 기후협약에서도 탈퇴하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행동은 다자간 어떤 협정에 의한 그 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양자 간談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개의 어떤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의 이익이냐 아니냐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냐 하고 1대1로 그냥談판을 내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마디로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세계의 공통적인 어떤 룰이나 어떤 기본적인 의제들이 그냥 구축되어 왔던 것들을 무시하고 미국의 이익이냐 아니냐만 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요소들이 걱정되는 게 트럼프가 들어서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고금리 기조가 살아날 거다. 이런 것도 다 세계 경제에 지금 부정적인 거거든. 그다음에 IRA 같은 거는 이제 폐지할 거다.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은 중국의 관세 60% 매기고 우방국들한테도 무조건 10% 매긴다.
이건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를 의미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대방 나라들도 여기에 다 같이 대응할 수뿐이 없어요. 그럼 세계가 점점 보호무역으로 들어와서 이거는 세계 경제의 어떤 그 둔화를 나타내고 잘못하면 이제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선택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하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들어선다는 건 국제정치적인 면이나 세계 경제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될 위험 요소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 가격이나 이게 좋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은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 뭐 일단 사람들이 대체 자산을 찾을 텐데 블랙록의 레리 핑크 대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재정 적체 확대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많이 희석될 텐데 대체 자산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렸어요. 진짜요? 예. 즉 근데 그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재정 적체가 확대되고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 발행 못지않게 달러 표시 자산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행될 거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달러에 대한 희석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체 자산은 사실은 금하고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은 오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이제 사안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트럼프 때문에 수혜를 받는 이제 종목이 있을 거고 트럼프로 인해서 뭐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거는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전기자동차나 2차 전지주 같은 건 이제 피해를 볼 테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갈릴 거예요. 그 과거 그 인터뷰를 제가 이제 종종 다른 분들을 할 때 보니까 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전에 2017년인가요? 그때 시점으로 돌아갔을 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주식시장 다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엄청 좋아졌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이번에는 주식시장에는 오히려 이게 호재일 수 있다라는 그 얘기들이 나와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도 주식시장은 괜찮다. 단 채권 투자자들은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채권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가 오르는 걸 기정사실화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 채권 투자자들이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근데 트럼프가 전에 대통령 할 때는 금리를 내리지 않았나요? 내리라고 계속 압박하고. 그렇죠. 아니 연준에 대해서는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는 거지만 즉 그거는 이제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건데 본인은 그 재정 팽창을 통해서 국채를 이제 많이 발행하니까 이거는 시중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거. 그러니까 연준은 보고 기준금리는 내리라고 그러지만 기준금리는 사실은 단기 채권에 관한 얘기고 이 시중금리 자체인 중장기 금리는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을 좀 가져온다.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난 건데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한반도 정책은 의외의 정책이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저희 막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막 그런 거. 그러한 요소도 있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낼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트럼프가 되면은 일단 북한을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격리시키려고 들 거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이미 군부 내에서 이러한 전략이 이제 제시된 바 있어요. 예비역 장성들이 그 칼날 같은 걸 써가지고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주의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제재를 풀어주고 북한을 국제 무대로 끌어내면서 뭐 북한의 그 경제 특별 지역 같은데 그런데 지원도 하고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씀으로써 일단 이게 대중국
포위 작전에서 북한을 중국하고 이렇게 격리시키는 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라는 군부의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트럼프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미 군부 내에서 그런 네. 의견이 나와요. 그런데 트럼프의 입장에서도 과거 자기가 김정은하고 했을 때 잘 지냈잖아요. 김정은이가 네. 북한의 제재를 이걸 풀어달라고 그랬을 적에 이제 하노이에서는 못했지만 이제는 지가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어서 북한의 제재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시나리오로 북한을 중국이나 그 러시아로부터 오히려 서방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몇 가지 문제를 이제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는 트럼프로 인해서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중국하고 북한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않나요? 아니, 원래는 북한하고 중국은 옛날서부터 서로 이렇게 하면서도 끈끈한 관계인데 최근에 러시아하고의 어떤 그 협상이 중국의 지금 심기를 건드려서 안 좋은 국면은 있긴 하는데 북한은 하여튼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제 자주 노선을 계속 외쳐왔기 때문에 스스로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대등한 관계지 거기에 어떤 정석적인 관계는 아니다라고 외쳐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셋은 긴밀하게 이제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이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격리를 지켜낼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끈끈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에 미국이 엄청난 당근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한테. 그러면 그 정도면 이제 북한도 비빌 언덕이 생긴 거니까 그 과거의 그 우방들을 이제 등질 수도 있는. 와, 그렇게 되면은 중국한테는 큰 타격이 진짜 치명타겠네요. 네. 와, 트럼프는 그걸 시도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구나. 그때 막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트럼프한테 노벨 평화상도 줄 수 있다고. 과거에 막 그랬었는데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야,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되면 한국은 진짜 어떻게 될까 격변의 시기겠네요. 그럼 또 이렇게 격변의 시기에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맞아요. 좋은가요? 비트코인은 이제는 세계인들한테 안전자산이라는 게 점점 더 각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도 그랬고 트럼프 피격 사건만 해도 트럼프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일어났던 불확실성이 증대될 적에는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마운트 곡스나 뭐 독일 정부가 매도하고 이런 뉴스가 터지면 보통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번에는 한 20 몇 프로 선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변동성은 상당히 줄어요. 그럼 그 많이 이제 방어를 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큰 손들은 오히려 비트코인을 샀고 현물 ETF도 그 기간에 계속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씩 흘러내리지만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받쳐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떤 의미에서 버퍼링 기능을 갖고 있다. 즉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거래량이 적은데 이렇게 대량 매도 폭탄이 떨어지면은 가격 하락이 급하게 꺾여져 내는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게 그 버퍼로서의 기능 그러한 하락이나 이런 충격을 여기서 흡수해 주니까 그러니까 흐름은 크게 요동치진 않았지만 사실은 큰 거래들이 그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 교수님 이번에 이제 하락 기간에 보통 비트코인이 한 25% 빠지고 지금 이제 크게 반등을 했는데 알트코인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진짜 50% 이상 빠진 것도 너무 많은데 좋은 코인이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긴 하지만 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트코인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주식 시장보다는 변동성이 서너 배는 더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조차도 주식에 비하면 변동성이 큰데 알트코인은 또 비트코인에 비해서 이게 또 변동성이 또 서너 배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알트코인 비중을 거래량을 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한 50% 포트폴리오에 담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이제 알트코인 거래를 하거든요. 또 그 중에서 한 18%는 이더리움이 들어가니까 사실 알트코인은 한 30% 정도뿐이 안 돼요. 기타 알트코인은. 근데 우리나라는 리스크 테이킹을 좋아해서인지 몰라도 알트코인 거래 비중이 83%예요. 와,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17%뿐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물론 몇몇 알트코인은 수익을 크게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다 반토막 이상이 납니다. 궁극적으로. 그 도미넌스가 커온 것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 꾸준히 올랐어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이게 같은 동행성을 갖고 있는데 코인 중에서 메이저 코인 10개를 빼는 나머지 알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봤더니 지난 5년 사이에 완전히 반토막이 났어요. 20%였던 도미넌스가 지금 9.9%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이 좋으면 확 들어왔다가 장이 나쁘면 변동성에 다 노출돼서 깨져서 확 이 시장을 떠나는데 이거를 꾸준히 자기가 평생 내가 재테크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외국처럼 최소한도 반은 비트코인에 담아놓고 그 다음에 한 18%는 이더리움을 담아놓고 이거는 장기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한 30여 %만 이렇게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테마별로 올해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테마 한 서너 개 골라서 그 중에 이제 대장 코인이나 성장성이 큰 코인들 골라서 그거 가지고 한 30% 재미있게 하는데 비중은 지금보다는 많이 이제 줄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펀드의 투자 효율이 펀드 매니저들이 공들여 고른 액티브 펀드보다 이게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고 워렌 버핏은 이거 가지고 내기도 했어요. 10년 동안. 근데 결국 워렌 버핏이 이겼거든. 이거를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져와서 주식시장에서 패시브 펀드 투자를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 펀드도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도미넌스 비중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내가 100이라는 투자 자금이 있으면 비트코인에 한 52%, 이더리움에 한 18%, 나머지 알트코인에 한 30% 이런 식으로 비중을 짜가지고 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훗날에 보면 그래도 가장 성장성이 높은 투자 전략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아까 테마별 1등 코인을 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상반기에 좀 좋았던 실적을 기록한 그런 테마 주식 같은 게 코인이 있었을까요? 예. 상반기 실적을 보면 우선 민코인이 1800% 이상 올랐어요. 압도적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RWA 자산 토큰화 사업이 한 200 몇십 %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한 72%, 데핀이 한 59% 이런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순서대로 이들 테마 중에서 가장 성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 1등 코인들을 잡아내는 건데 저는 사실 민코인 같은 경우는 입문 초보자분들한테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 RWA하고 인공지능하고 데핀, 게임파이 이런 데에서 1등 코인을 골라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고 이제 권합니다. 네, 그러니까 RWA, AI는 정말 많이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AI는 뭐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앞으로 10년 사이클로 갈 거다 이렇게. RWA에서 최근 이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 수익을 나눠주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에서 수익을 나눠주면 그게 어떤 현상이 되냐면 내가 달러로 갖고 있는 거나 사실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갖고 있기만 해도 수익
창출형 스테이블 코인은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시장에서 그대로 놔두면은 달러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이걸 금해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1대1로 연동된 거지 그 코인으로 이자 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를 스테이킹 한다거나 그건 또 다른 차원이고 그냥 갖고 있기만 했는데도 이자를 주는 거야. 최근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언더 파이낸스 그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제 규제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이 중동이나 면세 지역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제 그러한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이제 저거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미국 정부나 이런 데에서 그거를 강하게 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건 미국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발행하는 요인도 있지만 이것들의 담보가 미국 국채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지금 미국 국채들을 막 사기 시작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외국 중앙은행들이 안 사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든 판에 스테이블 코인이 사준다는 건 미국 정부로서는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인데 그 중에 수익형 코인이 나와서 지금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주목거리고 또 하나는 블랙록이 최근에 기관용으로 출시한 RWA 코인 비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비들이야말로 이거는 펀드인데 토큰화만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비들은 매월 그 수익금을 그 소유자들한테 전자지급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여기는 수익이 발생해. 근데 이건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언더 파이낸스가 비드 달러하고 1대1로 연동되어 있는 이 비드라고 USDC하고를 이렇게 바꿔줘. 그러니까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얼마든지 이걸 현금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이 비들까지 규제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산 토큰화까지.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제 개인용으로 출시가 되면은 이게 또 RWA 시장에 또 한 번의 파장을 크게 일으킬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금융의 혁신, 뭐 금융의 진화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 블랙록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든 금융의 토큰화가 금융 기술의 두 번째 혁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존 그 주식시장 시스템에서는 하루에 8시간 거래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온체인으로 가져오면은 24시간 거래가 될 뿐만 아니라 잘게 쪼개서 조각 투자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간 그 STO 토큰 증권 이게 생각보다 지금 진전이 빠르지 않은 이유는 이건 같은 온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통 금융 시스템 내에서 증권법의 규제를 받게 하고 하니까 여기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데 RWA는 이거는 전통 금융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거래를 하면서 이거는 증권법의 규제나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오히려 발전 속도가 지금 빠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RWA는 사실은 시작되지 얼마 안 되는 사업임에도 앞으로는 이게 무궁무진하게 품목도 늘어나면서 우선 지금도 국채를 담보로 하는 것도 있지만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해서 국채보다는 수익이 높은 어떤 회사채거나 심지어는 파생상품 같은 걸 담보로 해서 리스크는 비록 높지만 수익은 국채보다 훨씬 높은 것들을 가지고 스테이블코인이나 RWA를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지만 앞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풍부하고 열려 있는 세계죠. 교수님 그 이더리움 이제 ETF도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솔라나 ETF도 이제 신청이 들어간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실 때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서 한 70% 가져가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솔라나까지는 좀 어떻게 믿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사실은 가장 큰 화두가 이더리움의 6단계 업그레이드 중에서 2단계 업그레이드인 처리 속도 확대가 이제 큰 이슈가 되면서 올해는 이더리움과 레이어 2의 해가 될 거다라고 연초에 이게 많이 회자됐었어요. 그런데 상반기 결과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레이어 1, 즉 솔라나나 아발란체 등은 그래도 43% 성장을 했어요. 가격이 올랐어. 그런데 레이어 2는 거꾸로 여기는 41%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연초의 전망이 틀리고 이더리움의 지금 업그레이드가 생각보다는 가시화되지 못하니까는 투자자들이 이쪽을 외면을 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하반기에도 가능성이 있죠. 상반기에 43% 올랐는데 레이어 2하고의 경쟁에서 아직은 레이어 2가 쫓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분야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래도 확실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지위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위적으로 봤을 때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큰 금액을 든다고 하면. 알트코인은 정말 펀더멘털이 어떤지 그들의 업그레이드가 계획대로 실행되는지 하여튼 그런 기술의 진보 같은 거를 계속 추적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패시브 펀드 투자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웅달책방 마지막 질문이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하는 건데? 네, 저는 그 패시브 펀드 투자를 권하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1억이 있으면 그중에 50%는 비트코인에 18%는 이더리움에 그리고 나머지 30%를 뭐 레이어 1 코인이나 그다음에 테마별 코인이나 이런 거 한 서너 개 잡아가지고 그 1등 코인에 담아두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끝으로 지금 책을 정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책 출간 계획이나 내용 같은 거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요번에 이제 곧 있으면 제 책이 나오는데 이제 제목이 모든 돈의 미래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을 우리가 알려면 과거의 화폐 역사가 어떤 잘못을 계속 반복해 왔고 현재는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왜 비트코인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비트코이너가 되는지 즉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오르내림뿐만 아니라 그 철학과 사상에 동의를 하고 그 비트코인에 대한 그 확신 그래서 이제는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닌 가치 투자 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책이니까 나중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에요. 그래서 특히 입문자들은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가장 안정성이 있고 회복 가능성이 다른 암호화폐보다 훨씬 높은 비트코인 같은데 투자 비중을 이제 늘리십사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암호화폐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정도의 투자가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가 가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석 투자는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홍익희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